안녕하세요, 김시선입니다. 칸 영화제를 통해 먼저 공개된 브로커는 정체불명의 여성이 아이를 베이비박스 앞에 놓고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인 동시에 배우 송강호가 75회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부분에서 브로커란 작품이 묘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보려고 해요. 익히 알려진 대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결핍을 가진 다수가 특정 사건을 통해 연결되고 접목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접목. 이를테면 2013년작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선 병원에서 바뀐 아이로 인해 다른 자식을 키운 두 가족이 접목되는 과정을, 2018년작 어느 가족에선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도둑질이라는 행위로 연결된 채 접목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동시에 그런 과정에서 우린 이들을 비난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 아버지도, 살아남기 위해 가족처럼 여겨지는 이에게 도둑질을 시킨 한 아버지도, 우린 영화에 몰입할수록 이들을 쉽게 비난할 수 없죠. 우리가 바라보는 이면에 또 다른 이야기가 존재함을 영화를 통해 봐버렸기 때문인데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바로 이런 식의 구성을 통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철학을 영화만 바꿔가면서 꾸준히 발전시켜온 감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다시 브로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화는 아이를 곧 버릴 엄마 소영이 힘겹게 비를 뚫고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아이를 놓고 와야 할 만한 사정이 그녀에겐 존재했던 거겠죠. 있어. 아이를 받아든 두 명의 남자, 상영과 동수. 이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아이를 거래할 예정입니다.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 그런데 갑자기 엄마 소영이 아이를 되찾으러 오게 되면서 자기가 버려놓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버린 거 아니거든요. 맡긴 거지. 결국 상영과 동수는 돈을 벌기 위해, 소영은 더 나은 부모를 찾아주기 위해 함께 길을 떠나게 되죠. 이 과정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상영과 동수 그리고 소영은 아이라는 매개체로 연결돼 조금씩 가족으로 접목돼 갑니다. 두 가족의 연결과 접목. 이 부분까지는 앞서 제가 소개한 고레다 히로카즈의 구성에 기반한 이야기의 흐름이라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닌데요. 다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를 보다 보면 이거 느끼게 되잖아요. 다만 이들 사이에, 아니 이 두 장면 사이에 묘한 장면 하나가 끼워져 있습니다. 바로 형사들의 시점샷. 버릴 거면 낳지 말라고. 아이를 베이비박스 앞에 놓고 자리를 뜬 소영을 바라보는 형사 수진의 이 시점샷은 제겐 너무 묘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영화 브로커가 우리에게 하고픈 질문이 여기에 모두 담겨 있다고 말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수진이라는 형사 캐릭터가 상영과 동수, 소영과 아이 두 가족 사이에 등장하면서 끼어든 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점은 고레다의 이전 영화에선 보기 드문 방식입니다. 고레다 히로카즈의 영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전까지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처럼 이질적인 두 가족이 연결되거나, 걸어도 태풍이 지나가고처럼 분열된 한 가족이 어떠한 일을 계기로 뭉치는 형태로 진행되죠. 또는 환상의 빛에서 남편이 스스로 죽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 아내가 그 이유를 찾다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한 가족의 이면을 알게 되거나, 세 번째 살인처럼 살인을 자백한 한 남자를 조사하는 형사가 그 과정에서 그와 얽힌 가족의 이면을 알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크게 두 개로 구분되는 이 이야기를 하나로 접목한다면 이질적인 두 가족 사이에 저들을 관찰하는 또는 조사하는 한 사람이 놓이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브로커라는 영화라는 거죠. 사실 이는 감독의 뿌리로 가면 더 명확해집니다. 고레다 히로카즈의 필모는 다큐멘터리로부터 시작하는데요. TV 유니온에서 TV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을 시작한 고레다 히로카즈는 사회복지 문제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파고듭니다. 이 문제를 미스터리한 죽음으로 바라보고 마치 형사처럼 조사해 가던 감독은 일본의 첫 번째 커밍아웃 환자의 이야기, 그 남자 없는 8월, 매일 기억을 잃어버리는 남자, 기억을 잃어버린 때에선 본인이 직접 그 안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보고 있으면 젊은 시절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를 정리하면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어떤 가족 안에 다큐멘터리라는 관찰자 시점으로 접근하다가 결국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큐멘터리 속 사건은 어느새 남일이 아니게 됩니다. 이는 소를 키우면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이야기, 또 하나의 교육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데, 고레다 히로카즈는 그런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깨달음 또는 교육을 받길,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지를 느끼게 해주죠. 쉽게 말해서 극 영화의 재미 안에 다큐멘터리의 날카로운 시선이 접목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아이를 막 베이비 박스 안에 놓고 돌아서는 모습을 바라보는 형사 수진의 시점 숏이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심지어 그 장면이 두 가족 사이에 위치한 것도 재밌는 점이죠. 마치 두 가족을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앞서 말한 것처럼 브로커는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이 기존에 해온 두 가족의 접목 사이에 다큐멘터리 속성을 가진 관찰자 시점의 형사 또는 감독 아니면 우리의 시점을 끼워 넣어서 시도한 것은 아닐까요?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은 말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지켜볼 문제는 바로 이거야. 왜 그녀는 베이비박스 안이 아니라 밖에 놓고 간 걸까? 왜 그녀는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걸까? 그리고 왜 형사 수지는 이 장면을 아주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걸까? 이렇게 따라가는 시점숏은 이 형사에 의해서도 수진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 시점숏을 조금 더 깊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시점숏엔 두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물리적으론 거리감이 존재하고 심리적으론 매우 냉혹하다는 겁니다. 하나, 시점숏 추상적인 의미. 먼저 시선이 매우 냉혹해요. 이는 영화 전체 톤이 청록색에 가깝기 때문인 동시에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각도, 사선에서 째려보는 각도로 마치 지켜보듯 그들을 살펴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영화의 톤과 각도로 냉혹함이란 추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 건데, 이는 삐딱한 형사의 시선으로 이어집니다. 애 엄마는 맞는 거겠죠? 글쎄. 여기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보통 바라보는 씬은 어깨나 뒤통수가 걸쳐 있는데, 브로커에서 수진의 시선은 컷이 분리돼 있습니다. 사실 어깨나 뒤통수가 걸치면 누군가 그들을 지켜본다는 의미가 더 잘 부여될 텐데도 감독은 이를 영화의 초반부엔 분리해놨죠. 아무튼 이렇게 컷을 분리하면 인물과 상황이 단절됩니다. 이를 직역하면 수진과 수진이 바라보는 사건을 분리시킨 건데, 이는 수진이 저들의 일을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어떤 개입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남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하나의 벽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앞서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그런 과정에서 다큐멘터리 속 사건은 어느새 남일이 아니게 만든다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수진의 시점숏은 매우 냉혹합니다. 그저 남일 또는 형사의 관점에서 그저 범죄자를 잡는 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게 이런 시점숏의 분리로 명확하게 느껴지는 거죠. 거기에 이 시점숏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해집니다. 바로 거리감. 둘, 시점숏, 물리적인 의미. 이미 느낀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형사 수진의 초반 시점쇼트는 대다수 아주 먼 거리에서 지켜보는 씬들입니다. 그 거리감이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멀죠. 쉽게 말해 우린 친숙하지 않는 존재가 있거나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을 땐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으신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란 영화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형사들은 이들을 범죄자로 볼 뿐만 아니라 전혀 이해하기 싫은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이 거리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버릴 거면 낳지 말라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족 사이에 위치한 형사의 시점숏은 영화 브로커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응축하고 있는 동시에 형사 수진의 시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말하자면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상영과 동수도, 엄마 소영도 아닌 실은 형사 수진일지도 모릅니다. 너는 자식 버리는 엄마 마음이 이해가 되니? 형사의 시점 숏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가 어떤 변화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하는가가 바로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일 겁니다.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2017년작 세 번째 살인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는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 또는 어느 게 맞는 방향인지를 헷갈리게 됩니다. 결국 영화의 끝에서 여러 방향의 길 중심에 놓인 형사의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마치 형사 수지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인물입니다. 분리된 시점쇼처럼 당연히 나쁜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한 이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시점쇼스론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형사의 시점과 소영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실은 소영도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노래를 했어요. 무슨 노래? 자전거. 자장가? 결국 그 시점의 거리가 극도로 가까워졌을 때 수진의 상황과 생각은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영화의 처음 아이와의 거리가 0이었을 때 베이비박스 앞에 놓인 아이를 든 수진은 상영과 동수 그리고 소영의 여정을 멀리서 지켜보는 과정을 겪은 후 다시 자신이 아이를 안아든 영화의 후반부에 이르러 거리가 0이 됐을 땐 이젠 그건 더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남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브로커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 보이는 형사 수진이 하나의 가족을 만드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가족을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감독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멀리서 지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를 살릴 것인지 말이죠. 그걸 이러한 방식을 통해 영화적으로 표현해낸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형사 수진의 관점에서 왜 영화 초반부의 소영의 등장과 상영과 동수의 등장 사이에 이런 묘한 시점숏이 끼워진 것인지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영화의 일부만 다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다 보면 더 다양한 면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필모를 쭉 따라가다 보니 든 생각은 브로커는 매우 특이한 영화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탄생하기 전 묘한 영화로 위치한 옥자처럼 말이죠.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제껏 해온 이야기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시도를 보인 점을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전작을 더 깊이 분석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살인이란 작품이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지만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시 볼수록 매력있는 작품이거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을 통해 영화를 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김시선이었습니다.